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셨나요?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하고 한번 한 3줄, 4줄이라도 한번 적어 보셔야 내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냥 눈으로만 읽고 끝나면 그냥 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익숙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정리하고 써보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 정리되는 것이 내 신념의 내면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죠. 가족의 형태는 변하지만 가족적인 것은 남는다. 그럼 가족적이라는 게 뭐냐? 가족적이라는 게 남는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그런 뭐 형이상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뭐 뻔한 얘기죠. 그냥 가족적이라는 거 한마디로 그냥 혈연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단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는 여러 개 변하지만 가족적인 것은 남는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족의 주 역할이 뭐죠? 자녀 생산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혈연관계에 의거해서, 결혼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 재생산, 그죠? 아기를 낳고 또 키우고 이런 거. 생물학적 재생산, 또 혈연관계는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요. 그런 사회적 단위, 이런 것을 이제 가족적이다. 가족이라는 거,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우리 일반 개념은 뭐나요? 결혼 또는 결혼으로 인해서 뭐가 되나요? 부모가 되잖아요. 그죠? 생물학적 부모. 거기에 기초해서 주거를 같이 하고 또 정서적, 또 아이도 낳고 그러면 지원도 하고 애들 받침도 하고요. 그러면서 공통의 나름대로 가문의 정체성, 이런 것이 통합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뭉쳐서 개념화한 것은 가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오늘날은 이제 가족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제 대치되고 있는데, 요거 가족하고 가족들은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다양성. 예, 가족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뭐 핵가족, 확대가족 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들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이런 개념으로 오늘날 많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족을 바라보는 그 이론이 있어요. 가족에 대해서 이론이 있는데, 그 크게 기능주의 이론, 그 다음에 마르크스 이론,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 이론, 이렇게 세 개의 관점에서 가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길게는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주의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이게 탈코트 파슨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사회는 항상 형평 또는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사회는 항상 뭔가 이렇게 조금 부족하면, 뭔가 이렇게 식물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세포도. 이렇게 뭔가 한쪽에 이렇게 뭐 염증이 생겨서 이러면 어떤가요? 이렇게 또 면역세포가 이렇게 커서 그거를 또 치유하고
이래서 또 생명을 유지하고 이런 상태를 하는 거잖아요. 사회도 이렇다는 거예요.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항상성 원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주의로는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변화는 이제 완만하고 그 다음에 좀 진화적인 거로 봐요. 변화는 이게 완만하지만 이게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변해간다고 이렇게 보는 게 기능주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족이라는 제도, 가족 제도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에 다른 제도들이 많잖아요. 그죠? 다른 제도들에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능주의로는 그 하나의 제도가 전체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 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은 안정과 통합을 유지하는 방향. 네, 아까 얘기했죠. 항상 형평이나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는 단위는 그 핵단위잖아요. 가족이라는 핵단위는 항상 통합,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녀의 재생산. 쉽게 말하면 자녀의 사회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이제 기능주의 이론이고요. 또 여기에 해서 이제 핵가족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핵가족은 이제 뭐 핵가족의 고립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오늘날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경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반응이 핵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이 전형적인 가족 형태라고 이제 기능주의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막스주의 이론을 한번 좀 볼까요? 이 사람들은 갈등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내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앞에 기능주의 이론하고 틀리죠. 갈등은 기본적으로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변화라는 거는, 사회 변화는 이렇게 아까 얘기한 천천히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내 세력 간의 갈등의 결과가 바로 변화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쟁과 갈등이 곧 변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생산력이 나오고 뭐 계급 갈등이 나오고 생산 관계가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이제 막스의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조금 이제 좀 쉽게 좀 풀어서 뭐 간단하게, 이게 마르크스 이론만도 사실은 또 한 주 정도 하면은 제가 좀 차분하게 마르크스 자본론이나 저먼 이데올로기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차분하게 하면은 여러분 좀 이해 갈 거예요. 근데 이게 가족에 대한 마르크스 이론 설명하면서 뚱땅스럽게 뭐 계급 갈등이 나오고 생산력, 생산관계, 뭐 생산 양식 이렇게 나오니까 좀 갑자기 어려워지죠. 내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갈등이라는 거는 뭐 우리 사회도 겪고 있잖아요. 그죠? 맨날 저 서초동하고 뭐 저기 뭐예요, 법무부하고 맨날 이렇게 갈등, 그 갈등이에요. 그거 맨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하고 싸우죠. 그 갈등이에요. 그런 갈등은 이미 그 살고 있는 그 사회 안에서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가만히 있어서 사회가 진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투쟁을 해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갈등의 결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력 플러스 생산 관계를 뭐라 하냐면 그 이코르 생산 양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력은 뭐고 생산 관계는 뭔데요? 생산력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공장에서 이렇게 뭘 한다 할까요? 빵을 만든다 할까요? 내가 빵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에 10개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20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산력이 높을까요? 1시간에 20개 만든 사람 생산력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뭐냐면 내가 빵을 많이 만드는 그런 어떤 생산력, 생산의 힘, 이걸 생산력 이렇게 표현하고요. 생산 관계는 뭐냐면 그렇게 빵을 만드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평사원도 있을 거고 기계 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 감독하는 슈퍼바이저도 있을 거고 뭐 과장도 있을 거고 차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생산하는 그 공장 안에서 그 위계 질서, 나름대로 하이어라키 있죠? 그거를 생산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산력 플러스 생산 관계가 합하면 뭐라고요? 생산 양식. 그럼 생산 양식은 뭔데요? 생산 양식은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뭐 지배적 생산 양식 이렇게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표현일까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생산력을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로 많이 높이고 생산 관계는 자본가가 돈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이렇게 노동을 시키고 이런 것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산력 플러스 그런 생산 관계는 어떻다고요? 노동자 플러스 자본가, 이게 생산 관계. 생산력은 공장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의 효과를 많이 생산하는 거, 최대 생산력, 그죠? 이런 생산력 플러스 이런 노동자 플러스 자본가 생산 관계가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산주의적 생산 양식은 어떨까요? 생산력은 나름대로 그냥 뭐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내 분배 받으니까 너 그냥 능력껏 그냥 적당히 눈치껏 생산력 해. 그러니까 뭐 어떤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해요? 1시간 내에 너 30개 못하면 월급 깎아.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네 능력껏 해. 뭐 이렇게요. 근데 또 필요에 따라서 국가에서 또 할당이 딱 떨어지면 그거는 또 채워야 되고 그런 정도까지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생산력은. 그냥 생산 관계는 어떨까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처럼 자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노동자 중심이 되는 그런 생산 관계죠. 그런 것이 공산주의적 생산 양식이다. 예, 실제가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왜냐면 공산주의적 생산 관계라 하더라도 그 안에 슈퍼바이저가 있고 다 있잖아요. 뭐 동지라고 그래도 뭐 지도자 동지가 있고 이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하이어라키가 있는데 말로만 동지죠. 이런 거 적어도 그냥 이론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공산주의적 생산 양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셨나요? 자, 이 정도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정도 마르크스 이론을 좀 설명을 하고요. 원래 마르크스 이론은 조금 제가 이 마르크스에 대해서 조금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죽는데요. 이 사람은 거의 그냥 의자에서 거의 뭐 가난하게 죽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쓴 책이 이제 자본론인데, 자본론도 거의 1권만 썼고요. 2권, 3권은 이 사람하고 같이 했던
엥겔스라는 사람이 적게 됩니다. 이 마르크스는 원래 유대, 그 독일 쪽 유대인이고, 그 엥겔스는 영국 사람입니다. 잉글랜드. 자본가의 아들이고요. 돈이 좀 있으니까 엥겔스가 마르크스를 좀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마르크스는 너무 가난해서 뭐 설에 의하면 가족들 중에 아이들도 몇 명 굶어 죽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년에는 영국 대형박물관에 와서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그냥 쓴 책은 자본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자본론 1권은 이 사람이 썼고 2권하고 3권은 엥겔스가 쓴 겁니다. 그냥 마르크스, 엥겔스. 그래서 막스 엥겔스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긴 한데요. 여기 지금 가족 이론 하면서 또 마르크스 이론을 설명한다는 것도 좀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족을 어떻게 보느냐? 가족의 형태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배적 생산 양식에 달려 있다고 이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이걸 지속하는 그런 가족 형태를 요구하겠죠, 사회가. 거기에 요구되는 게 뭐예요? 핵가족일 거죠, 그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옛날처럼 확대가족해서 뭐 할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다 모시고 한꺼번에는 도시에서 내가 뭐 회사 생활하고 뭐 어디 공무원 생활하고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핵가족화돼서 그냥 떨어져 나가서 내가 회사 생활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월급 가지고 그냥 빠듯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쳇바퀴 돌듯이 계속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양식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인데, 이제 이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지속하는 그런 가족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 이제 핵가족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막스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 환원론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마르크스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스트 이론은 이제 이거는 여권적 이론 뭐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여권이라는 거 아시죠? 여성 뭐 신장 뭐 이런 거죠. 그걸 페미니스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 페미니스트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을 보느냐? 여기서는 사회관계의 근거는 남성 지배되어 있는 사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젠더 구분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사회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남녀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사회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이라는 거를, 사회적 성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 사회에서 나누는 남성, 여성은 그걸 젠더라고 표현하고요. 생물학적으로 남녀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걸 이제 섹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젠더 구분이 섹스, 이거는 생물학적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남성, 여성은 젠더,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의 기초는 젠더로 구분하고 있다. 남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젠더 구분이 있다. 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여성은 남성에 예속되어 있다고 보면서 여성의 예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기술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이렇게 사회에서 예속되어 있는 거는 권력 차원에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차원이죠. 그걸 권력 차원에서 분석하고, 또 생산관계 내에서 또 여성의 위치, 여성이 지금 처해 있는 계급적 위치 있죠. 그거를 이제 예속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회를 가부장적 사회로 이제 보고 있고요. 또 가족을
뭐를 보냐면 가부장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재생산 도구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이제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이론적 관점에서 이제 이렇다는 것이고, 뭐 실제는 뭐 페미니스트 이론이 또 이렇게 다 옳은 건 아니죠. 이제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죠? 맞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이게 뭐 딱 들어맞거나 이러진 않죠. 왜냐면, 오늘날 사회를 뭐 가부장적 사회로 인식하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버지가 뭐 이렇게 딱, 지금 집안에서, 이제 그런 아버지도 아직은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들도 많이 권위를 잃었어요. 그죠? 권위도 있고 되게 어머니한테 거의 꼼짝 못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보면 되게 어머니가 더 파워가 셀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또 뭐 이런 것도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이론이 있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탈근대화가 오면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했고요. 또 이 페미니스트 이론이 또 발전하게 된 계기가 프랑스의 미셸 푸코라는 사회 철학자가 있어요. 이 미셸 푸코가 이 권력 차원에서 진짜 성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람 미셸 푸코는 권력이라는 것에서 차원도 많이 분석하지만 좀 새롭게 좀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거, 또 분석 안 했던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르게 밑에서부터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미셸 푸코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또 뭐 예를 들면 광기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광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설명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역사도 또 비판을 많이 해요. 이제 미셸 푸코는 권력 차원에서, 제가 지금 권력 차원 분석하면서 권력 얘기를 하려면 이거는 또 다른 또 차원이 돼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만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나, 이런 거 있죠. 아까 저기 기능론적인 진화론적인 변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 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역사의 진화, 그게 최고점이라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그렇게 이제 간주하는 거를 이 푸코는 그걸 인간주의라고 표현하면서 그거를 이제 비판하죠. 그건 뭐냐면, 내가 있는 여기 지금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주적 관점에서 뭐 요만한 점에도 불과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지금까지 근대주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이성이 최고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주의 중심적으로,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그런 이렇게 세상을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지식의 자세를 인간주의적 지식 형성, 이렇게 표현해요. 아시겠죠? 그거를 권력 차원에서 분석하면서 이런 지식 체계를 부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계보학적 차원에서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미셸 푸코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페미니스트 이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이 사람은 동성애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이론에는 거의 그냥 뭐 막대한 영향을 줬고, 이로 인해서 그 이론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자, 가족 이론의 유사점과 차이점 한번 볼게요.
자, 그동안에 아까 기능적 마르크스, 그 다음 페미니스트 보면은 그냥 생물학적 재생산, 그 다음에 사회적 재생산, 이런 거 증명한 것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사회제도와 관련됐다는 거는 공통점이었고요. 자, 기능론적 접근은 이 산업사회, 도시산업사회를 중점으로 뒀고, 막스주의는 자본주의, 페미니스트는 가부장제를 중고 틀로 뒀다는 거. 그게 이제 차이가 있겠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가족 구조는 그러면 생물학적인가 문화적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은 생물학적인가 문화적인가 또는 사회적인가? 자, 생물학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 린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인간 재생산, 출생이죠. 인간 재생산, 이런 거는 거의 자연적 보편적으로 인류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가족은 신체적, 심리적 요구에 그런 관계를 위한 것이고, 개인관계의 안정성, 또 마음에 맞는 친교의 인간의 기본 욕구다. 그러면서 이제 린튼은 생물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가족 구조를 또 성별 분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는 또는 문화적 설명, 가족은 문화적이다 또는 사회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핵가족과 성별 분업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인식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구성되고 인식된 게 아니고, 성관계 및 부모관계를 구성하는 방식도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 관계 또는 부모 관계 이런 것들이 별개로 나오는 거는 이 사회적으로 구성 인식 차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쉽게 말하면 가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인식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은 조금 문화적으로도 가족을 많이 볼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가족을 많이 입양도 하잖아요, 그죠? 입양 가족도 있고, 동거 애들 안 낳고 그냥 동거 가족도 있고, 이런 혈연을 안 맺고도 내 편하게 사는 방법도 있고, 동거도 있고요, 그죠? 문화적 또는 사회적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절충한 설명이 있어요. 핵가족이 이제 매우 일반적인 형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제 핵가족을 구성하는 그러한 정의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정치적 힘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힘에 의해서 구조화되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럼? 가족 형태는 생물학적, 그러니까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것 플러스 생물학적인 것. 그런 것이 구조화된 게 가족의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 구조가 생물학적이냐, 문화적이냐, 이게 어느 한쪽이 아니고 그것을 절충한 것. 이런 것이 구조화된 게 가족의 형태가 아니겠느냐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미래 가족은 이제 어떻게 생길까, 또 미래 가족은 어떻게 또 앞으로 형성이 될까라는 것을 한 번쯤 그냥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무라타 사야카라고 하는 그 여성, 일본 젊은 여성입니다. 소설가인데요. 소멸세계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소멸세계 소설입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은 가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기능적 그러면서 가족 앞에 개념 설명했잖아요. 첫 시간에 어떤 신성한 가족이 통합 기능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제 무라타 사야카의 소멸세계에서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소멸세계의 내용은 그래요. 간단히 설명하면
인공수정이 일반화된 세상에서 실수로, 사랑의 실수로 태어나요. 아마네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이 아마네는 사랑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출생한 거예요. 딴 사람 다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는 그 세상에서. 그래서 아마네는 자신의 본능을 알기 위해서 막 사랑도 하고 연애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안정을 위해서 뭐 섹스도 해보고 뭐 다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남편을 만나서 뭐 결혼도 만나고 또 그러면서 또 애인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괴리감은 점점 커져가요. 이게 이래도 이게 자기의 마음에 뭐 한켠에 뭐가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괴리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도시로 이사를 해요. 이 아마네가. 근데 실험도시는 어떠냐면 이곳은 이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고요. 아이들은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들은 모두 센터에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실험도시에 사는 사람 모두는 엄마로 불리고 공동 육아로 키워요. 그리고 아이들은 정자와 난자를 무작위로 해서 여성에게 인공수정해서 임신시키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요. 그래서 나면은 모두 센터에서 양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 역할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린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가 실험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아마네가 이제 가서 이제 경험도 하고 본인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정말 올바른 세상인가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소설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무계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뭐 그럴듯한 넌픽션이니까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주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국가에서 이제 육아를 보조하고 또 가족들 편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이런 실험도시 같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이제 진화되면 사랑이 아니더라도 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런 논리 또 생길 수 있는 이런 현실 좀 아이러니한 현실이 되겠죠. 이런 것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해보게 되고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가족이라는 신성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 말고도 문헌은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라는 책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책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친족체계와 관련된 이거 단어들인데요. 개념이죠. 출계율이라는 거, 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출계율을 이제 단계, 양계, 부계율 이렇게 나누잖아요. 부계율이냐, 모계율이냐, 뭐 성계율이냐, 이렇게. 요 개념들을 단계, 양계는 뭐 한쪽을 뭐 부계율로 따라가면 단계고, 양계는 부계율, 모계율 다 따라가면 양계,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요 출계율, 단계, 양계, 부계, 모계, 성계, 이중 출계율, 이런 개념을 전부 조사해서 한 줄씩 적어서 과제가 아니고 거기 지리토림방 있죠? 거기다 좀 올려 놓으세요. 요거는 뭐 한 10분이면 다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한번 정리하셔. 모르시면 인터넷 같은 데 찾으시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채워서 여러분들이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부터는
교재에 있는 이제 다문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사실은 좀 더 늘려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이건 문화하고 이런 가족만 가지고 또 늘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교재도 있으니까 다문화 이야기를 한 2주 더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주는 이제 좀 특권과 관련된 그 부교조에 있는 책을 가지고 또 한 주 정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